상쾌하고 시원하게 오늘의 이슈를 분석합니다. 김지윤의 픽.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도발 확대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최근 고조되는 긴장 분위기에 북한 측의 강경한 발언 등에 미국이 나선 대응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일까요? 북한이 7일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중 나토,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전 세계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된 의견을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도 나설 수 있다는 시그널로 보이는데 내년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 미리 단속에 나선 듯 보입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와 함께한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는 효과도 있죠. 물론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 요청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응답해 줄까인데요.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던 때와는 사뭇 다른 반응인 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립니다. 무사하고 편안한 연말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평범한 샐러리맨에서 재계 서열 2위 그룹의 총수까지 오른 성공 신화의 주인공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세계 경영 신화의 주역이지만 역대 최대의 부도와 몰락으로 명암이 뚜렷한 그의 삶은 고속 성장을 거듭하다 IMF 사태로 위기를 맞은 우리나라 경제와 좀 닮아 있는데요. 고 김우중 전 회장이 한국 경제에 남긴 것은 무엇인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고 김우중 전 회장 지난해부터 좀 몸이 안 좋았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최근 한 1년 네. 전부터 좀 급속도로 건강이 좀 악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네네. 지병인 폐렴이 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다가 굉장히 나빠졌었고 아마 이번에 청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연명 치료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이제 그때 당시부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야기가 좀 나눠졌던 것 같고요. 유언은 따로 없었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 전에 다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가족장으로 이제 소박하게 해달라 뭐 이런 부분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나 또 정평론가 우리 세대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잘 알잖아요. 그리고 그 책이 워낙에 또 유명했었고 맞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근데 또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예, 잘 그렇죠. 모르는데 네. 정말 뭐 샐러리맨들의 신화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주, 창업자, 한국 경제의 1세대라고 하면은 트로이카가 있잖아요. 이병철, 삼성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 그다음에 이제 대우의 김우중 회장, 우리 LG가도 있고 다 있지만은 이제 근데 조금 결이 다릅니다. 가령 여기 이제 이 김우중 회장 같은 경우에는 샐러리맨의 신화라고 하는 것이 회사를 좀 다닙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일을 배워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앞부분은 이제 어쨌든 샐러리맨으로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샐러리맨의 신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스타일도 뭐 조금 이따 많이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에는 좋은 기술이 있으면은 그거를 탁 흉내를 내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다가 원래 기술 갖고 있는 그런 뭐 회사보다 더 추월을 해가지고 1등을 차지하는 뭐 그런 전략이고 현대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다 판을 깔고 다 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뭐 안 배워요. 자기가 A부터 Z까지 뭐 강판부터 다 챙기는 뭐 그런 스타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김우중 회장은 참 그 당시에는 보기 드문데 M&A 스타일이에요. 합병. 네, 기술이 있어? 그럼 사오는 거예요. 그럼 요걸로 또 물건 팔고 돈 벌죠. 이 돈을 가지고 저 회사를 또 사고 또 몸집을 키우고 저게 필요하면 또 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세를 확장해가는.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좀 결들이 다른 스타일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갖고 이게 문어발 확장을 너무 많이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무너졌다는 얘기도 사실 있기는 해요. 네, 그 부분도 참 여러 가지 평가가 있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렇게 문어발 확장을 했을까? 특히 나중에 뭐 속내를 들여다보니까 분식회계가 21조라는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상황까지 왜 왔을까? 그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명암이 엇갈린다는 게 공과도 엇갈린다는 게 그때 당시 한국 경제에 있어서 그런 수출 기업들에게는 대마불사였거든요. 돈은 무조건 대주는 걸로 누군가가. 그러니까 다들 그때 누가 뭐 부채 비율이든 뭐든 이런 거 신경을 안 썼죠.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가 왔더니 뭐 400% 500% 됐었는데 김우중 회장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유동성 위기가 오더라도
어떻게든 정부가 해줄 해주겠지. 것이다. 네. 그런 것들이 뼛속 깊이 느끼고 있다가 우리가 감내할 수 없는 IMF 외환위기라는 게 오게 되면서 그 마지막 선을 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 대우그룹 측을 더 살렸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간의 행보가 그렇게 잘해왔으니까 한 번 더 지원해 줬으면 네네. 대우가 더 뻗어 나갔을 거 아니냐. 또 반대 그 옹호 쪽에서는 옹호론자 쪽에서는 또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이제 김우중 회장 하면은 굉장히 공격적인 수출 경영 전략 이걸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해외 뭐 지사도 뭐 처음으로 아마 우리 기업으로는 세우고 네. 동구권 무너지니까 제일 먼저 달려간 게 김우중 회장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세계 경영이라는 것이고 이제 세계에 진출한다는 건데 이게 콜럼부스의 달걀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프리카 가서 팔지 뭐 이런 느낌? 네. 뭐 헝가리, 폴란드 가면 되지. 그게 뭐 대수야라고 하겠지만은 그 80년대, 80년대, 90년대 사고로서는 그게 굉장히 획기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89년에 나온 책, 이제 세상은 넓고 네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것도 잘 보면 여기에 갇혀 있지 말고 아예 나가자. 해외 현지화도 하고 현지 기업을 사가지고 아예 뭐 그런 식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의 첫 번째 테이프를 끊었다. 그래서 당시 90년대 외신 중에 제가 눈에 들어왔던 게 하나가 신흥국 최대의 다국적 기업이다. 대우그룹을 향해서 이런 표현도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 지금은 우린 굉장히 익숙하지만 아프리카에 가서 그 팔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명한 일화가 이제 한성실업을 다니다가 이제 네네. 대우실업을 1967년에 창업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첫 해에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섬유를 파는 거. 그러니까 네네. 김우중 회장 입장에서는 파는 자체가 중요하지. 그게 뭘 파는지는 상관이 다 없어. 파는 거예요. 뭐 차도 네네. 팔고 뭐 다 파는 건데 이제 그때 섬유였습니다. 네. 섬유를 당시 그 한성실업에 있었을 때 1년치를 거의 한 번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우와. 그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 싱가포르에서 그 계약을 해결합니다. 네. 인도인이에요, 인도인. 그러니까 야, 1967년에 싱가포르에 가서 인도 바이어한테 그 정도의 액수를 팔아온다라는 게 참 입지전적인 거죠. 이제 그러네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또 대우의 그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뭘 하나를 이렇게 키운다기보다는 M&A가 큰 거예요. 가령 뭐 대우증권이다 그러면 구동양증권을 샀고요. 대우중공업이다 그러면 옥포조선소 인수하고 대우자동차다 그러면 이제 세한자동차 그게 이제 신나라자동차였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식으로 탁탁탁 사서 키우고 팔고 사서 키우고 팔고 이렇게 쫙 확장을 했는데 그 속에서의 문제점은 뭐였느냐? 앞서 말한 것처럼 재무 부실. 그 안에 그 썩어 들어가는 그런 회계 부실들. 근데 그런 유동성 위기에 대한 걱정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아마도 그때는 많은 착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돈은 어디서든 빌릴 수 있다라는. 네, 그런 그러니까 뭐 재벌들도 대기업 구조였으니까 그리고 항상 뭐 지금도 그런 얘기 하지만 대기업 무너지면 한국 경제가 무너진다라는 게 그때 훨씬 더 팽배했잖아요. 지금이랑은 비교도 안 되죠. 네. 지금은 많이 낮은 것이고요. 네.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런 대마불사가 참 뼛속 깊이 있었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네. 대우가 무너질 때 많은 사람들이 진짜 충격 많이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유학 중에 IMF가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대우에서 일을 하다가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네. 공대 같은 쪽에는 네. 이분들이 갈 데가 없으신 거예요. 회사가 무너져갖고. 그렇죠. 그래서 네. 무조건 이제 학위를 받은다면 해외에서 취직을 해야 된다. 네. 그래갖고 상당히 힘들어하던 모습들을 많이 봤던 기억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 어떤 개인적으로도 안타까운 사연도 많고 하나하나 기업들도 지금 대우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문제, 네. 그다음에 그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금호에 갔다가 또 뭐 승자의 저주였다가 대우증권도 이제 지금 미래에셋때 이 참 그 끊이지 않게 계속 남아 있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든 흔적들이. 네, 네. 흔적 대우가 남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흔적이 그래서 네. 약간 어느 순간 이제 문득문득 놀까 대우가 망했는데 아직 맞다 이러고서는 생각을 할 때가 좀 맞습니다. 있기는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500만 원 갖고 시작을 해갖고 네. 근데 500만 원 하면 지금 그거 갖고 어떻게 기업을 시작하지? 아마존도 그렇죠. 그렇게 시작 안 했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67년에 500만 원이니까. 네, 뭐 지금하고는 많이 60년대면 다르겠죠. 한 30배? 보통 우리 현가 계산할 때 그 정도 하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1억 5천만 원 그래도. 정도의 자본금을 네, 네. 들고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네. 5년 만에 100만 달러 수출을 달성하고 가장 최고 정점을 찍었을 때 전체 대우그룹 매출이 뭐 제 기억으로 77조, 78조까지도 78조. 네, 와. 80조 매출, 뭐 준 80조 매출도 찍었고 아. 해외 법인까지 다 합쳐서 공식적으로 간 400곳, 비공식적으로 하면 600곳 정도가
전 세계 가면은 90년대는 대우그룹에 맞아요. 다 있었습니다. 네. 예전 지금은 뭐 삼성도 있고 LG도 있지만 그 당시엔 정말 대우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또 많이 높이 평가받는 게 이제 공산주의가 붕괴되잖아요. 동구 유럽에서. 그때 어떻게 그걸 거기를 갈 생각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쨌든 기업가 정신인데 가서 이제 자신이 뭐 여러 다 아꼈지만 뭐 대우자동차를 특히 이제 집중을 했으니까 이제 차를 팔고 그때 막 이제 뭐 배낭여행이 그러니까 해외 여행이 좀 풀리면서 참 배낭여행들 많이 갔었거든요. 뭐 95년, 6년, 7년, 4년, 5년 그럴 때 좀 보면은 막 대우차 다니고 막 그랬던 게 참 생생하네요. 근데 참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대우가 IMF 외환위기 오면서 딱 무너지고 그때부터 이제 대우가 이런 식으로 경영을 했었던 건가. 그렇죠. 소문은 있었지만 상당히 좀 많은 사람들 충격을 줬었거든요. 그 실망감도 컸었고요. 마지막 남았던 게 제가 앞서 말했지만 21조 분식회계고 거의 10조 원대 사기 대출 혐의 그리고 그런 어떤 이제 범법 행위를 통해서 판결받은 게 징역 8년 6월에 이제 추징금 17조 원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막 그게 드러나는 그런 과정에서 참 그렇게 사랑했던 대우, 막 기대했던 대우에 또 배신감을 느꼈던 국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사면은 받았죠. 김우중 회장이. 그랬습니다. 그것도 긴 얘기인데 그러다 99년에 중국 뭐 공장 방문하다고 하다가 잠깐 도피 잠적했었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라 해서 2005년에 귀국을 하고 2006년부터 형을 살다가 2008년에 이제 특별 사면을 통해서 형은 이제 사면을 받았는데 추징금 17조 원은 이제 계속 있었던 이제 그런 형태였죠. 그렇군요. 뭐 그거는 이제 뭐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그때 7명의 그 대우그룹 임원이랑 이게 공동으로 부과가 됐기 때문에 사망과 함께 사라지지는 않는.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김우중 전 회장이 베트남에서 그렇게 글로벌 청년 사업과 인재 육성 사업 여기에 힘을 쏟았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2의 곤양이거든요. 본인에게는 베트남이. 그래서 베트남을 이렇게 보니까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느꼈다는 거예요. 이제 김우중 회장이. 그래서 그게 마치 한국을 연상시키게 했었고 지금도 문재인 정부에서 신남방 정책 막 이쪽에 그 성장성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느껴서 여기에 터전을 만들어서 여기에 적합한 인재를 뽑으면 향후 펼쳐지게 될 뭐 이쪽 시장은 우리가 많은 걸 차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청년 사업가들에서 청년 사관학교, 기업가 사관학교들도 운영을 했었고요. 오늘 좀 뉴스들도 보니까 이제 그때 졸업한 친구들이 또 굉장히 슬퍼하고 이런 모습들이 함께 나왔어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어디가 마켓이 될 것이다라는 거를 딱 뚫어보는 정말 기가 막힌 해안에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제 이건 본인이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김우중 회장이 경기 중, 그러니까 경기 중 경기고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경기 중 경기고는 좀 굉장히 이제 시험 봐서 들어가는 엘리트로 상징적이었는데 이건 본인이 얘기합니다. 공부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다라고 당신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나오셨는데 경기 중 경기고 나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가서 공부 못했다라고 얘기를 그 당시는 그랬으니까. 그 당시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리더십도 강하고요. 이제 힘도 좋고 그랬었는데 특히 잘하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영어가 특출났다라고 그래요. 빼어난 영어. 그것도 막 이런 생활 영어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막 원단 들고 가서 초반에 물건 팔고 외국 바이어 상대하고 자꾸만 해외로 나가려고 했었던 그런 능력 본인 속에서도 본인의 어떤 타고난 기질, 기업가 정신도 있지만 그런 영어에 대한 힘, 이런 것들이 참 공교롭게도 맞아서 한 인물이 탄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도 있고 또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다라고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정말 드라마 같은 삶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셨으니까 이제는 편하게 좀 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고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북에 이어 내일은 충남과 세종, 대구, 부산, 강원, 영서 등 전국 9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됩니다. 비상저감 조치 관련 서울시에서 공지한 내용 전해드릴게요.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가 시행이 되고요. 또 서울시 산하 공공주차장은 폐쇄됩니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등록 차량의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이 되고요.
또 위반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행 제한 제외 또는 유예 대상 차량은 기존에 배포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내 처리 가능성이 커진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안이죠. 일명 타다금지법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기존 택시업계와의 상생 법안이다. 그런데 타다를 비롯한 공유 차량 업계에서는 모빌리티 혁신 산업을 막는 사망 선고다라며 맞서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그리고 바로 이어서 타다 금지가 아니라 양성화로 가야 한다는 입장인 중앙대학교 위정현 교수 차례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홍근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의원님.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핵심 내용들 조금 간략하게 먼저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최근 이제 특정 그 업체 때문에 타다금지법이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타다 등 일부 업체의 영업을 금지하는 게 아니고요. 제도권 틀 안으로 새롭게 수용해서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이런 모빌리티 기업이 합법적으로 면허를 받으면은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지난 정부가 발표한 그런 그 정책을 법제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타다가 그 법적 근거로 삼아왔던 이 소위 렌터카 대자동차의 예외적 이 대리기사 알선 허용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당초 그 법 개정 당시에 입법 취지대로 관광 목적으로 인한 대여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이 관광 목적으로 명확히 규정을 했다. 예를 들면은 뭐 공항이나 항만에만 서비스가 가능하고 뭐 6시간 이상 뭐 활용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뭐 금지법이 아니라 제도권 틀로 끌어들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타다가 영업하는 방식의 영업은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는 맞겠네요. 그 2014년도에 박근혜 네. 정부에서 이제 시행령을 개정을 합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예외적 조항을 둔 건데 이걸 네네. 가지고 지금 타다가 운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현재 한 업체는 이 시행령 개정 취지대로 지금 공항에서만 지금 관광 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이런 데는 오히려 손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 이 렌터카의 기사 알선을 예외적으로 인정했던 그 목적과 무관하게 타다가 별도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네. 유상 그 영업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유사 택시업이라고 우리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타다의 이 사업을 아무리 선의로 이해하더라도 그 이 시행령 문구를 아주 협소하게 해석했던지 아니면 입법의 미비사항을 좀 편법으로 이용한 거다. 그러니까 검찰이 결국 네. 기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불법이나 또는 편법 또는 입법 미비사항을 국회가 알고도 방치한다면 그건 입법기관으로서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어떤 개선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저희는 무조건 금지하려고 또는 퇴출시키려고 하는 게 분명히 아니고 그동안 그 사회적 큰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희생도 많았죠. 그래서 이런 그 사회적 대타협이 그래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내용을 법안으로 만들었고 그 타다가 그런 질 좋은 서비스, 선진적인 서비스가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좀 열심히 해오라고 하는 그런 제도권 수용법이다 이렇게 네네. 보는 겁니다. 근데 지난 10월에 검찰이 타다를 기소할 때는 또 검찰에 상당히 비판을 쏟아냈었단 말이에요. 정부 여당도 그렇고. 네. 핵심적인 것은 네.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제가 낸 법이 있었고 네네. 또 국토부가 실무협의기구를 통해서 서로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달만 있으면은 사법적 판단이 아닌 소위 사회적 합의와 입법적 보완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걸로 봤던 겁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뒤늦게 갑자기 기소를 하면서 이 네. 합의했던 판이 깨진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던 것이죠. 네.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너무 좀 빨리 기소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셨다라는 말씀이시고 지금 상생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떤 부분이 정확히 상생을 이끌어내는 법일까요? 그러니까 타다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승차 거부 없는 강제 배차 시스템이라든가 네. 또 친절하고 청결한 서비스 같은 것은 이런 혁신적 그 요소는 저도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네네. 국민들이 그 택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만을 제대로 파고든 거죠. 그렇다고 저는 이제 이게 공유경제나 차량 공유 서비스로까지는 인정하지 않는데요. 하여튼 아무리 신산업이라고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사업이 타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형평성에 있어서는 뭐 공정한지 이것도 좀 다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택시 같은 경우는 8천만 원 가량 면허권을 주고 사서 차량을 또 구입하고 뭐 무사고 5년이나 뭐 영업력 경력 3년이나 이런 자격을 갖춘 다음에 네. 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고요. 잘못하면 또 벌점도 받지 않습니까? 이런 네네. 여러 가지 규제와 부담이 있는 건데 타다는 그런 비용 지출이나 법적 그 자격 등이 없이 규제 밖에서 지금 운송 행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네. 불공정한 특혜라고 해도 이건 뭐 자유롭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네네. 결국은 타다의 그런 법적 근거나 택시와의 어떤 현격한 형평성 또는 불공정 논란을 이번에 보다 명확하게 좀 정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타다의 혁신적인 요소와 서비스를 택시 제도권에 도입시켜서 혁신 경쟁을 한번 일으켜보자는 거죠. 그래서 택시에 대한 국민의 불만도 좀 줄이면서 택시 산업을 좀 새롭게 재편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상생과 혁신을 위한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상생을 강조를 하셨긴 했는데 뭔가 좀 이렇게 좀 더 공평한 경쟁을 마련하기 위한 그 타다의 뭐 장점도 흡수를 하고 그래서 좀 더 공평하게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쪽에 또 방점이 좀 찍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쪽도 많아요. 뭐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 선택권이 줄었다라고 반대 의견을 냈고 뭐 최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택시를 보호하려는 건 알겠는데 이게 미래를 막아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타다의 CEO죠. 네, 이재용 씨가 굉장히 이재용 대표가 상당히 많이 반발의 의견을 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일부 보도와는 다르게 우리 법안심사 소위에서도 입장을 확인했고 그 다음 날 네. 대통령의 전체회에서도 공정위의 입장이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이견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해 줬습니다. 이견이 없다. 예, 개정안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네. 우리 박용만 상공회의소 회장님의 우려, 저는 그 특정 기업의 어떤 주장에만 좀 이렇게 경도된 일방적으로 좀 들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조만간에 뵐 기회가 있는데 네. 그때 시간이 되면 제가 좀 직접 뵙고 이것은 말 그대로 더불어 함께 미래로 혁신으로 가는 길이라고 제가 한번 좀 충분히 좀 설명을 드리면 납득하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부도 그럴까 조금 이렇게 혁신 산업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개정안 여론이 택시 산업 쪽으로 돌아간 게 아니냐. 이게 내년에 총선 때문에 택시 업계의 표를 의식해서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일관되게 과거에 택시 산업금지 폐지부터 시작해서 이 법안까지 발의를 했는데요. 네. 저는 한국의 택시 산업의 특수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택시 제도의 그런 포화 상태이고 국민적인 또 이렇게 불만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택시 운송 사업을 혁신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해답이지 이것을 배척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일관되게 갖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슨 표로의식에서 졸속적으로 법안을 냈다? 저는 그건 이 택시 산업의 혁신을 조망하고 또 설계하고 있는 정부나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 저는 보고 있어요. 이 네. 법이 나오기까지 타다도 논의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졸속 법안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 겁니다. 지난 7월에 정부가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고 그 후속 대책으로 논의를 하면서 타다뿐만 아니라 많은 플랫폼 업체들과 택시 업체, 전문가, 소비자 단체 이렇게 논의를 충분히 했거든요. 네네. 오늘 국토부에서 밝힌 것처럼 논의에 참여했던 12개 단체 중에서 타다를 제외하고 11개 단체가 다 법제화에 찬성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내년도 무슨 선거 표를 의식한 게 아니라 그런 사회적인 대타협의 결과를 또 정부가 그동안 준비하고 발표했던 결과를 법안에 담은 것이지 그런 특정 업체만을 그냥 편들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숙고와 논의 끝에 나온 법안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타다 서비스를 현행대로 운행해야 된다. 오히려 양성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시죠. 중앙대학교 경영학과의 위정현 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서 박홍근 의원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번 개정안이 타다 금지가 아니고 택시와의 상생을 위한 법안이다. 또 공정한 경쟁을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택시와 타다 상생을 위한 법안이 아니고 네. 택시라는 그 틀에서 타다를 집어넣는 즉 타다의 손발을 잘라버리면서 택시라는 틀 안에 넣어가지고 죽게 만드는 즉 타다 금지법에 가까운 게 이 법안의 본질인 것이죠. 네, 타다 금지법이다. 타다의 손발을 잘랐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아마 그 부분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법안이 나온 게 예를 들면 공항과 항만에서 네네. 출발과 도착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뿐만 아니라 6시간 이상 대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기존에 예를 들어서 140만 명의 타다 이용자가 있었습니다만 도대체 공항과 항만에서 또는 6시간 이상 이용했던 사람들이 도대체 몇 프로나 되는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140만 중에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실제로 이용을, 즉 국민적 공정위가 이야기를 했듯이 소비자의 선택권 자체를 잘라내는 이런 아주 지극히 잘못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유사업체가 그 룰을 지키고 있는데 타다는 지키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셨어요, 박 의원께서. 예, 근데 우리는 반대로, 그러니까 왜 국회의원들은 네. 이 규제를 더하는 법을 자꾸 만드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규제를 더한다. 예, 우리나라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규제 철폐를 대단히 중요한 국정과제로 내걸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타다 금지법이라는 또 한 번의 규제법을 냈는데 저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현재 택시업계를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한 법안을 철폐해서 공정하게 경쟁할, 즉 택시업계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들과 그냥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규제, 그 규제를 철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우선적인 요구사항이거든요. 타다 네. 이전에. 근데 그런 어떤 택시업계를 옥죄는 다양한 규제책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타다라는 새로운 어떤 그런 공경제 모델을 또 한 번 규제를 통해서, 즉 규제 위에 규제를 얹어가지고 네네. 죽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아도 규제 공화국인데 또 한 번의 규제 공화국 위에다 또 한 번 규제를 더 씌운 그런 어떤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규제에 또 규제다. 근데 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운행을 하려면 뭐 면허도 따야 되고 그리고 뭐 돈도 지불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에 비해서 타다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택시 산업계를 지금 어떻게 보면 지분을 조금 점유를 해갔기 때문에 택시 산업이 좀 위험하다. 공정한 경쟁이 안 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포인트에서는 두 가지로는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택시는 이미 여객 운송은 어떤 비율, 분담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만, 네. 1975년에 택시가 담당하고 있던 그 비율이 국민들을 얼마만큼 이 수송하느냐, 실어 나르느냐 이슈인데 그게 한 47% 정도 됐습니다. 네. 현재 그게 2.9%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그 틈을 메우고 있는, 즉 과거 택시가 했던 역할 54%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자가용입니다. 네. 거기에서 공유경제의 필요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택시는 현재 타다 이슈가 아니더라도 이미 어느 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그래도 심합니다만 네. 이미 사양산업, 즉 소멸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타다가 등장해서 택시 산업이 타격을 받았다 또는 택시 산업이 뭐 몰락하고 있다, 이건 지극히 잘못된 어떤 그런 어떤 비과학적인 그 데이터를 조사해보자는 그런 선입관이고요. 네네. 실제로 그 데이터들을 조사를 해보면,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도 2004년이 조금 이제 올라갔습니다. 2004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택시 전체 매출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작년에 네. 이제 카카오 택시가 등장하면서 네네. 한 2년, 3년, 최근 2, 3년에 한 20% 정도 택시 매출이 올라왔던 이런 어떤 데이터의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타다가 택시업계에 대한 타격을 가한 게 아니고 택시업계 자체는 그 자체가 쭉 내리막을 걷고 있었던 그런 네네. 산업이고, 택시하고 타다는, 택시는 프리미엄 서비스이기 때문에 타다가 프리미엄 서비스겠죠? 예, 네네. 네네. 타다가 프리미엄 서비스 한 20-30% 비쌉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일반 어떤 서민들이 타다를 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네. 그런 어떤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했다. 즉 타다 자체도 프리미엄 서비스를 내놓을 때 성공할지 전혀 알 수 없었던 미지의 시장이었는데 일단 검증을 했다는 그런 가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외국 이야기를 하셨는데 외국에서도 이런 기존 업계하고 그리고 새로 이제 뭐 들어가는 그런 업계하고 갈등이 좀 있지 않습니까? 우버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예. 외국은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이건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초기 단계에서 이제 택시 업계 또는 택시 기사들에게 국고로 일정한 보조금을 지불했던 한시적이었습니다. 네. 이런 게 있었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우버에 대해서 5년 동안에 $1의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사들에게 보상금 형식으로 지급을 하기도 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상업용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운전자만 우버 서비스를 어떤 드라이버가 될 수 있는 이런 조건도 있었고, 그래서 네. 각국별로 이제 조금씩 이제 다 다릅니다만, 특히 이제 미국의 이제 우버, 그리고 예를 들어 중국의 이제 디디투시 같은 이런 공유 차량 업체가 이미 뭐 카카오 우리나라 공유 차량 모빌리티의 어떤 시가,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보면 네.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만, 우버는 대략 보면 한 100배, 우리나라 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100배, 네네. 한 60배 이런 엄청난 규모의 이미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타다 하나를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가 이미 글로벌 어떤 공유 차량 업체 경쟁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고, 한국은 이미 사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네. 타다 같은 이런 어떤 사소한 서비스조차도 아예 숨구멍을 막아버리는 게 이게 대한민국이 되어버린 거죠. 그 타다가 정도를 막는 것은 이미 벌써 뭐 여러 가지 혁신 기업들, 모빌리티 공업 기업 뭐 이런 것들이 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아예 뭐 죽여버리는 것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카카오 카풀 네네. 죽었지 않습니까? 네. 출퇴근 시간 2시간, 아침 2시간, 저녁 2시간에서 한 4시간 해가지고 카풀업체 다 죽었거든요. 네. 콜포스도 죽었지 않습니까? 콜포스도 결국엔 택시업계의 저지에 막혀서 콜포스도 이미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자체가 거의 지금 뭐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고 네네. 대한민국의 어떤 공유 차량이나 산업 자체는 거의 지금 뭐 손발이 거의 다 잘려있기 때문에 지금 새삼스럽게 풀어준다고 이게 잘 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네. 그나마도 더 이제는 숨쉴 구멍조차도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택시업계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미를 좀 내포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회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어떤 혁신산업의 미래를 설계해야 되는 기관인데, 네네. 특정은 특히 구산업에, 그리고 특히 여러 구산업 중에서도 유독 택시업계의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뭐 조금 사양산업계로 들어섰다라고 하더라도 택시업계하고 또 공유 서비스하고 이렇게 좀 상생의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분간은? 네. 그러면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예를 들면 호주가 했던 예를 들면 일정 비율을 뭐 카카오 카풀이나 타다에 한 번 운행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예를 들면 적립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택시 그 기사분들에게 가하는 그런 어떤 결국에는 그 상업용 택시를 몰 수 있는 그런 어떤 허가 이런 구조가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타다나 카카오 카풀 운전사들에게 그 강제하는 부과할 수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반대로 택시업계에 가해진 규제를 푸는 게 저는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택시업계 규제. 요금이라든지, 네네. 예, 요금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택시업계에 대한 진입과 퇴출이 잘 안 되는 그런 어떤 규제 산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산업이 새로운 어떤 사업을, 그러니까 기업체가 택시업계 자유로이 들어올 수 있고 또는 중간에 매각하고 빠져나갈 수 있고 심지어는 개인 택시 운전자분들도 일단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을 하고 요금제를 자유로이 하고 또는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 자유롭게 그러니까 등장할 수 있도록 해줘. 근데 이런 규제들을 전부 국토부나 서울시 네. 등등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걸 포기를 안 한 상태에서 규제를 철폐하지 않는, 택시업계가 요구하는 규제도 철폐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새로운 어떤 타다 금지법안 같은 것들을 상생과 혁신으로 이야기하는지 저는 그 논리가 대단히 좀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일단 택시업계 규제도 풀고 그리고 뭐 타다나 카카오파플 같은 곳에 뭐 면허를 뭐 강제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그런 식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대 위정현 교수였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 계속되는 가운데 숨진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휴대전화가 의혹을 풀 핵심 단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포렌식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한 개인의 인생사로까지 불리는 스마트폰, 이를 들여다보는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제 옆에 두 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양지민 변호사 그리고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요새 많이 듣는 얘기를 해갖고 사실은 뭐 아주 생소하다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무슨 뭐 뉴스 보면 다 디지털 포렌식을 한다 얘기가 나와갖고요.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건가요? 네, 뭐 디지털 포렌식은 포렌식의 한 종류라고 해도 되지만은 포렌식은 이제 보통 법과학이라고 하는 네. 거죠.
범행 현장과 사체에서 증거를 찾아서 네네. 분석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걸 이제 디지털 기기로 확장하는 게 디지털 포렌식이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전 세계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그 컴퓨터 사용이라든가 네트워크망 사용 확대부터 되지만은 핵심적인 건 2000년쯤에 네. 미국의 CNN, 아마존 이런 데가 이제 흔히 말하는 해킹을 당한 부분인 거죠. 웹사이트가.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이 경찰청에서 7월에 사이버 테러 대응 센터를 만들어 갖고 사이버 테러. 예, 네. 그게 이제 시작이고요. 그렇군요. 이 팀이 이제 2010년도에 디지털 포렌식 팀이라든가 2014년에 포렌식 센터로 확장됐고 대검찰청에서는 2004년도쯤에 이제 시작해갖고 그 뒤에 이제 2008년도 디지털 포렌식 센터 이렇게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기술도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니까 이런 이제 센터도 점점 더 확장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사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지갑하고 스마트폰하고 두 개 중에 어느 걸 잃어버린 게 더 패닉이냐. 더 당혹스럽냐. 어느 거 같으세요? 우리 변호사님은? 네. 사실 지갑 잃어버려도 스마트폰으로 결제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스마트폰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뭐 다 잃어버리는 정보를 그쵸. 잃어버린 느낌이 들어갖고 거기에 뭐 거의 뭐 개인의 삶 자체 다 들어있다라고 봐도 사실 무방하잖아요. 디지털 포렌식을 하게 되면은 그분이 10년 전에 뭘 했는지부터 가족이 10년 전? 예, 가족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이구. 어제 일정이 뭐였는지까지 앞으로 뭘 할 아. 건지까지 다 우리 말로는 다 털어낼 수가 있습니다. 털어낼 예, 수가 예. 있다. 확 와닿는데요. 털어낸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고유정 범행에 대해서도 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갖고 뭔가 좀 그런 거 잡았다. 꼬투리를 잡았다. 얘기가 있던데요. 예, 예. 보통 이제 가장 흔한 것은 이제 휴대폰이죠. 이전에 투지폰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지만 네. 요즘은 대부분 이제 아주 고도로 컴퓨터화된 휴대폰을 네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어떤 본인이 한 통화 목록이라든가 SNS 관련된 부분들이 이 칩 안에 거의 다 이제 흩어지지만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거를 다 모아갖고 재구성을 하면은 네. 이 사람이 뭐 한 어떤 뭐 저기 문자라든가 아니면 SNS를 일일이 다 복구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고유정도 본인이 한 말 그러니까 거기에 쓴 거죠. 네네. 그다음에 뭘 산 거 이런 것까지 다 뭐 검색한 것도 검색한 있었고. 것도 아 있고.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포렌식을 사용을 해갖고서는 뭐 사건에 뭐 해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뭐 기소를 한다든지 이런 데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조국 전 장관 사건 같은 네.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서버가 확보가 돼서 그걸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했더니 뭐 표창장이라든지 그런 뭐 인턴 활동 증명서라든지 흔적을 찾아낼 수가 네네.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제 검찰이 조작됐다라고 해서 이제 보는 그 단초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최순실 씨 태블릿 PC가 네. 이제 확보가 되면서 거기서 보니까 실제로 이제 최순실 씨는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실제 따져보니까 최순실 씨의 그 위치 정보와 일치하는 그 정보들이 또 복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최순실 씨가 실제로 이동한 것과 위치 정보가 일치하는 걸 봐서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이다라고 이제 확인을 하는 그런 또 증거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정준영 씨도 비슷하게 이용되지 않았던가요? 그렇죠.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이제 1심 선고에서 6년을 이제 선고가 네. 됐죠. 근데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사설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 맡겨서 그 데이터를 사실 복원을 해놓은 네네. 그 데이터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공익 제보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사건화가 됐고 결국에는 뭐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 디지털 포렌식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처벌까지 이어지게 된 그 시작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그런데 같아요. 사설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가지고 있던 사설업체가 사실은 제보를 하거나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알려진 케이스. 이것도 공익 제보의 경우로 들어가나요? 일단은 이제 이 사건을 처음 알렸던 네. 그 방정은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비실명으로 대리 제보를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때 네네. 당시에. 그게 왜냐하면 사실은 다 지금이야 뭐 알려졌지만 처음에는 그게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이걸 공익 제보 받았다라고만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서 이제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었고 네네. 그것이 이제 공익제보된 그 형식으로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법원에서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본인이 어쨌든 개인적으로 의뢰를 한 그 업체에서 가지고 있던 것이 외부로 알려지게 된 게 그 경로가 위법하다고 봐서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위법수직 증거라고 하죠. 그럼 증거로 이용이 될 수가 없다. 그렇죠. 재판부에서 이제 이거를 아예 증거로 보지 않고 배척하고 다른 걸 가지고 이제 봐야 되는데 사실 정주영 씨 사건은 그게 빠지면은 본인도 일부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마땅한 증거가 없는 그렇겠네요. 사건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사건이었는데 어쨌든 재판부가 판단하기로는 네. 위법수직 증거가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공익적인 측면과 정준영 씨의 그런 개인적인 인격 보호 차원을 비교 형량을 했을 때 네네. 결국에는 이건 공익적인 측면이 앞서기 때문에 공익 제보로 봐야 되고 공익 제보로 본다면 사실 이거는 위법수직 증거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증거로 채택이 된 케이스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디지털 포렌식 부분에서는 이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그 체인 오브 커스터디라고 해서 증거 무결성 네네. 문제거든요. 일반적인 현장이나 사체에서의 증거 무결성은 확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거나 아니면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거꾸로 보면 입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네. 있는데 디지털 증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것이 조작되거나 위조됐을 경우에 그 흔적도 남거든요. 이게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갖고 법원에서도 고민하는 것은 디지털 포렌식 자료의 체인 오브 커스터디의 부분은 확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 일반 증거에서의 체인 오브 커스터디보다는 좀 확장하는 그러니까 것이 일반 증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엄격하게 한다면 디지털 포렌식 증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넓혀도 되고 넓히는 것이 오히려 더 정의를 실현하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군요. 이런 부분이 좀 지금은 아직 좀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은 좀 확장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조금 이제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휴대폰에 뭐 증거 있다 그러면 막 한강에 버리는 것도 있고 영화에서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린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그런 경우에도 복구가 되나요? 뭐 그게 이제 한계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네. 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하드디스크,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어떤 거는 구워버리거나 네. 아예 조각내버리면 복구는 네네.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 하드디스크 표면 같은 경우를 일정 정도까지는 좀 훼손해도 복구할 수 있는 기술은 있다고 합니다. 근데 퍼센테이지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아하. 그래서 근데 물론 산이라든가 이런 거 네. 녹여버린다 이런 도 안 되는 부분인 거고 이거는 어떤 물질이 있다는 전제에서 이 훼손 정도에 따라서 복구 정도가 달라지는 건데요. 요즘 같은 게 네트워크가 돼 있어 갖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휴대폰을 쓰게 되면 이 정보가 본인이 클라우드 서버에 네네.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이걸 깨버려도 클라우드 쪽으로 넘어갈 경우는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인 네,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그러면 어떤 이제 그 회사의 서버 같은데 저장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그러면은 달라고 증거 자료로 요청을 하고 그러면 잘 주나요? 뭐 영장이 있으면 사실 줄 수밖에 없는 네네. 측면이 있죠. 그거는 이제 법원에서 주라라고 한 경우니까.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협조를 구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이제 달라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는 안 주는 게 요즘에 이제 추세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서버도 외국 업체 이제 서버인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더 어렵다고 볼 수가 그렇겠네요. 있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외국 업체에 기반한 그 경우에 거기서는 뭐 명예훼손을 해도 우리가 안 걸린다라든지 뭐 이렇게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영장이 있다라고 하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받아내올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어려운 경우도 있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그래서 되고요. 이제 이 디지털 포렌식에는 프리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프리징. 은 뭐냐면 제가 말하면 다음 회사의 서버로 가서 특정인의 그 정보를 흔히 말하는 증거로 가져오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서버의 영역만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우리가 하드디스크라는 게 이게 엄청나게 그 복잡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가져오다가 다른 걸 건드리거나 아니면 그래서 뭔가를 문제 일으켰을 때 그게 심각해질 수 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를 얼려버린다는 의미입니다. 프리징을 해서 아. 그래야지만 증거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이거를 이제 흔히 말하는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까지 더한다.
더 간다. 그러면 이제 흔히 우리가 많이 얘기되는 게 별건 수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영장에는 여기까지 요거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가서 이걸 프리징해서 올 때 이것도 되는데라고 확장해 버리면은 예.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 디지털 증거라든가 디지털 범죄 관련된 부분에서는 매우 민감하고 이건 사회적 합의가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데 그러네요. 기술적인까지 포함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네요. 좀 힘든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지금 숨진 청와대 전 감찰반원 휴대폰이 중요한 이유는 알겠는데 지금 이게 사과폰이라고 들었어요. 최신 기종에다가 그래서 어렵다. 그러니까 사과폰이 보안이 굉장히 엄하다라는 얘기 저도 많이 들었고 그렇긴 한데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예전에 미국에서도 한번 미국 연방수사국에서 FBI에서 이거 달라고 그러니까 잘 보안 잠겨 있으니까 맞아. 그걸 풀어달라고 했는데 안 풀어줬거든요. 미국에서. 맞아요. 결국에는 그 잠금을 해제하는 그 장비라고 우리가 네네. 부르는 게 이제 셀레브라이트 장비인데 이제 그것까지 사실은 동원해서 그 사과폰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FBI에서 그걸로 전해지고 풀기는 있죠. 했어요. 결국에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문제는 그 사과폰의 이제 제조사 측에서도 이게 풀리는구나라고 해서 보안을 더 강화하고 이렇게 그렇다고 자꾸 이제 보면 고조되는 그렇죠. 서로 간의 경쟁이. 서로 경쟁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그 셀러브레이트라는 것이 이스라엘 기계잖아요. 네. 그걸로 안 되면은 복원이 안 되는 건가요? 안 되죠. 사과폰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네네. 그게 안 풀려졌을 때 만약에 그걸 시도하다가 이게 잘못되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날려버린다. 포맷해버리는 그러니까 완전 로우 레벨 포맷 네네. 정도를 할 수 있게끔 해버리는 기술을 이 사과폰에서는 장담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우수하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걸 접근 못하면은 그래서 이제 주변 증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아니라 주변 증거를 통해서 만약을 대비하는 단계 같습니다. 그렇군요. 요새 근데 사설업체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사실 정준영 씨 같은 경우도 사설업체 맡겼다가 네. 그렇게 된 케이스인데 법적으로 안전한가요? 어떤가요? 이게 약간은 그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 왜냐하면 정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누군가에게 내가 의뢰는 했지만 그 정보를 사실은 포렌식을 하고 뭐 내가 많은 용도에 사용하고 그 정보가 거기에 남아 있는 걸 원하지 않죠. 폐기하는 걸 원하고 당연히 그게 외부로 유출되는 걸 원하지 않는데 그 많은 사실 사설 업체들 뭐 전국에 2,000곳이 넘는다라고 하거든요. 포렌식 업체들이. 근데 비밀 유지 서약서 쓰는 곳 드물고요. 뭐 네. 그리고 사실 써도 뭐 그거 개인이 확인할 길은 없는 그렇죠. 거예요. 이거 내 데이터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사실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워낙 공익적인 측면이 크고 이게 워낙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까지 우리가 뭐 글쎄요 손을 대지 않는다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내 모든 사생활 개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은 법적인 좀 체제가 마련돼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사실은 조금 그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적인 표준이 조금 마련돼서 네. 어떠한 적절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에게 한정적으로 이걸 뭐 자격증을 네네. 내줘서 좀 업체들을 필터링하는 게 좀 유용하게 만들다든지 좀 이렇게 좀 그 시스템이 정비돼야 될 필요하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2,000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2,000개 중에는 사실 범죄 쪽에 가까운 쪽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뭐 해준다고 했다가 네네. 아니면 안 됐다고 복구했다가 실패했다고 하고 그냥 사용해버리면 그걸 어떻게 그렇죠. 그렇죠. 그런 하겠습니까?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등록업체 정도의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고 사실 그거보다 더 앞선 것은 우리 법원에서 디지털 포렌식의 표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표준. 어디까지를 영장을 통해서 확보해 줄 수 있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프리징이 네네. 되는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얻은 것은 어디까지가 증거로 될 수 있는가까지를 통합시켜야 되는 거고 그 작업 사실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사설업체에서 복구한 부분에 대한 거 증거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사설업체 자체의 검증을 어떤 국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저는 행정부보다는 법원 쪽이 법원에서 더 가능하지 먼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행정부에 정보가 몰리는 것은 이건 네.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뭐 최신 수사 기술 많이 들어본 디지털 포렌식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면서 좀 그거에 따라가는 시스템, 이런 제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그리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치윤의 이브닝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전국을 뒤덮은 미세먼지 때문에 운전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다들 퇴근길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생들은 졸업여행으로 서울을 찾았다가 심각한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여행 사진을 찍었다. 아, 마음이 아픕니다. 네, 내일은 더 짙어진다고 하니까 출근길에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저는 6시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